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재무상태표, 전산세무이국, 재무회계 중에서 자산 계정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 시간에는 부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전산세무이급에서 주 내용은 회계 1급 때는 주로 유동부채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이 있고, 매입채무에 외상매입금, 지급업, 기타 채무에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안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어떤 계정이냐면 이런 계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그 돈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기록할 때 단기차입금 쓰겠죠. 자, 우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해드렸는데 2022년 몇 월 달에 할까? 3월 1일날 돈을 갖다가 10만원 빌렸어요. 은행으로부터. 근데 이게 만기 날짜가 언제냐면 2023년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금액은 얼마를 빌렸다고요? 10만원 이렇게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빌렸다고 하니 그래서 그 빌린 돈을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보통예금 10만원 예금 10만원 이렇게 쓸 것이고, 자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수정씨 뭐라고 써야 될까? 장기 차입금? 진아씨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은비씨 뭐라고 써야 되지? 끄떡끄떡 하면 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장기다 단기다 얘는 뭘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빌린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일은 며칠이죠? 2022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 되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요 중간에 12월 31일 결산일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1년 이내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날짜가 돌아오죠. 오케이?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겠어요? 단기 차입금이겠어요? 이게 단기 차입금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것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또 특히 세무이급 중급회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내용들도 잘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장기다 단기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날짜만 좀 바꾸게 되면 2023년이 아니라 2025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날짜가 2025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으로 써놨어. 이렇게요. 장기 차입금으로 써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24년 12월 31일이 또 오겠죠. 그럼 그때 시점에서는 언제 시점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지금 얘가 이제 내년에 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라면 장기 차입금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얘는 없애주고요. 상기 처리해서 장기 차입금은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걔를 계정 뭘로 바꿔 써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써라. 이걸 유동성 장기 부채 대체를 해준다고 그래요. 계정을 바꿔주는 거니까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내년에 돌아오는 것만 이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고요. 가끔 말로도 물어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인가요? 비유동 부채인가요? 여기 유동성이라는 말과 장기 부채가 합쳐진 말이라고 본다면 앞에 게 준이라 그랬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보통 장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규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참고로 요 계종은 요것 이외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두 개는 바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서 바로 사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채는 난이도가 아주 높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중급 회계 이상의 규정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요것도 캡처 해놓고요. 자, 얘는 지금 사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제가 복습 겸해서 회계 1급 때 배웠던 거 정리 한번 다시 해놨어요. 자, 우리 급여에 관련돼서 그 급여를 지급하고 그 4대 보험료 예수금으로 띄워놓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 다음 11일 날 예수금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회사의 부담금 두 개 합쳐서 납부하는 거 연습들 많이 해보셨어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띄워놓은 금액과 회사 부담분 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회사 부담분이 없으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수금으로 공제해놨던 거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는요 12월 법인인 경우에요, 12월 법인이라는 얘기는 회계 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나는 법인들을 갖다가 우리 12월 법인이라고 불러요. 12월 법인인 경우에 여기 법인세 법인세라는 세금을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12월 31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실무에서도 알고는 계셔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만약 9월 법인이라고 하면 9월 법인이요. 법인세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되죠? 3개월이니까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하면 뭐라고 기록한다? 예수금. 근데 우리 거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뭐라고 기록한다?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간예납이라는 용어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간예납, 얘는 지금 2023년도인데 2022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거 있겠죠? 이 납부한 것을 2023년 6월 31일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반이 지났죠. 올해 반 지났으면 2개월 이내. 그럼 며칠까지겠어요? 6월 30일이 지나고 2개월 이내니까 8월 31일이 되겠죠. 요때까지 지난 법인세 냈던 거의 반이에요. 무조건 50% 뚝 띄어서 납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중간 예납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됐고요. 그 다음 거. 자, 중요했다고 했더니 사채가 나왔는데요. 회계 1급에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회계 1급 과정에서의 사채 이슈는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던 거예요.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 금액 갖고서는 많이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발행하는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자, 여기서는 가격으로 따질 때는 액면가액보다 크면 할증 발행, 액면가액보다 작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자율로 따졌을 때에도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자율로 따질 때는 액면 이자율로 따지면 안 되고요. 얘는 시장 이자율로 따져야 돼요.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발행하게 되면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말로 물어봐요. 자, 시장 이자율이 10%이고 액면 이자율이 12%인 경우 얘를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기준을 잘못 갖게 되면 이건 틀리겠죠. 그래서 별반 어렵지 않은데 별반 어렵게 풀리고 틀리는 이유가 바로 기준이 잘못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중급 회계를 배우고 있으므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채 문제가 급수가 높아질수록 출제 빈도가 높아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사채 발행을 할 때 사채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할 때 우선 간단한 예를 지난번에 회계 처리한 거 설명을 했었으니까 여기 밑에 걸 한번 보세요. 사채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자,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래요. 그럼 얘는 보편적으로 그 만기가 회사채는 3년이 만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채는 부채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3만원,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 금방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발행했는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95,198원에 발행을 했대요. 요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결과론적으로 발행을 얼마 했다? 95,198원에 발행했대요. 그리고 요거 현금 보통예금으로 통장으로 다 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겠어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95,198원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사채를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금액과 지금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차이를 보니까 액면가액은 얼마예요? 10만원. 지금 받은 발행가액은 얼마예요? 95,000원.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이겠어요? 가격이니까 할인 발행인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이 차이가 난 금액, 얘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죠? 할인이라는 건지 알았잖아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차이가 난 금액이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건 별거 어렵지 않은데요. 예,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이 95,198원 사채의 발행가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도 이 장부 가액이란 말과 발행가액이란 말 같은 말로 쓰인다고도 얘기해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르고 발행가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부가액, 발행가액. 자, 그래서 이 지금 발행가액이 95,198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얘는 두 가지를 합쳐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에는 사채 액면가액 얼마였었죠? 10만 원이었죠. 그건 3년 후에 1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7만 1,000원이래요.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채는 액면 이자율, 사채를 산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사채를 지급해 줄 때 매년 몇 퍼센트씩 지급해 주기로 했냐면 10%씩 지급해 주기로 했대요. 그럼 10만 원에 10%면 매년 얼마씩 그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까요? 만 원씩 줘야 되겠죠. 그러면 3년이니까 매년 만 원씩 하면 총 지급 이자는 총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이 되겠죠. 바로 이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행가액이 결정된다라고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 드릴 때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또는 사채의 장부가액은 뭐 보통 발행가액이라고 하니까 발행가액은 사채의 현재 가치,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의 차감으로 기록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죠?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 듣고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금방 맞았다 틀 때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설명으로 나오게 되면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유효이자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용어가 될 거예요. 시험 문제 뜻이 아니라요. 용어 자체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효이자율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와, 신난다. 카뱅에서 돈 많이 사용했다고 408원, 480억이 아니라 408원 돈 넣어줬어요. 아,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도 있네.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이라는 말뜻은 있잖아요. 이런 말뜻이에요. 이 유효이자율은 여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은 10만 원인데 내가 받은 돈은 지금 9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4,800원 차이 나는 거 이건 뭐겠어? 일종 우리한테는 비용이 되겠죠. 왜 그만큼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걸 만약에 이자였다고 생각하면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죠? 돈 갚아야 되는 건 10만 원인데 선이자라고 생각하셔도 이거 비용이겠구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자를 우리는 몇 년 있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배웠을 때요. 봐요.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보통 예금에 10만 원 이렇게 들어왔고 대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 해서 10만 원 이렇게 썼었죠. 1년이 지났는데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대요. 그럼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만 원 지급해야 되죠. 그럼 여기 뭐라고 기록할래? 이자 지급할 때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얼마? 만 원. 대변에다가는 뭐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만 원. 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낼 때 이자 비용 여기 만 원 이렇게 쓰는 그 내용처럼 얘는 돈 나갈 때마다 그때 기록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사채를 빌렸는데 먼저 이자를 낸 꼴이 돼버렸죠. 왜? 만기가 되면 우리는 얼마만 주면 되니까 그대로 10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일종의 이자 비용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이자는 몇 년 동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갚으면 되죠.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년에 나누어서 이자 비용 처리할 거예요. 일단 확정적으로 매년 얼마는 나가야지 돼요. 매년 확정적으로 이자 비용 지금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씩은 줘야 돼요. 만 원은 줘야 되죠. 이거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줄어들면 안 되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 사채에 10만 원짜리 이자율 10%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산 건데, 그죠? 그러면 이자 비용 만 원은 매년 나가는 건 확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는 이 4,800원 있죠? 이것도 나한테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해 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지 않고 이자 비용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아니, 되긴 되는데 지금 우리 감가상각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차량 운반구 500만 원짜리 사갖고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 5년 동안 비용화 시켰던 거 기억나요? 그죠? 이거 왜 비용화 시킨다 그랬어요? 500만 원을 올해 당장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단기 순이익 500만 원 홀라당 날아가 버리죠. 근데 이 차는 1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연수 몇 년 쓴다 그랬어요? 5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잔존가치 없다고 치고 매년 100만 원씩 비용 처리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비용 처리하면 그게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형 자산을 감가상각해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발생한 이 비용 있죠. 이 비용을 몇 년 동안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사용했던 방법은 뭐뭐 있었어요? 정액법 있었죠. 또 뭐도 있었어요? 정률법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연수학기법. 또 뭐 있었어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다 써놓을게요. 생산량 비례법 다 있었는데 얘네들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유효이자율 얘는 금융비용을 갖다가 감가상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 명칭이 뭐를? 금융비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률법, 여기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가 여러분 처음 배우실 때는 되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럼 얘도 삼각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년 동안 삼각해야겠어요? 3년 동안 삼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삼각할 때마다 감가상각비처럼 4,800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4,800원보단 적은 금액이 나오겠어요.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3년 후에는 그 금액이 딱 일치하겠죠.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뭐다? 금융비용을 삼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효이자율도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유효이자율은 12%래요. 액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10%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분개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 1급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기 사채 나왔을 때 여기 회계 처리까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린 거고 아마 어렵지 않게 복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채 액면 이자율은 사채 기록돼 있죠. 그거를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분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은 요 보통 예금 우리가 돈 받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12% 이렇게 써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그죠? 얼마 지급해요? 여기 10만원 곱하기 10% 하면 우리 이자 지급할 때 여기 현금으로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금은 얼마 나가면 돼요? 10,000원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통 예금으로 돈 받은 거 95,000원 있죠. 여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하세요. 곱하게 되면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뭐가 된다? 이게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회계 관련된 거 문제 내면 요거 첫 번째 거밖에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낼 수도 있긴 한데 시간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유효이자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의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에 것까지 진하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은 여기에다가 유효이자율 곱하면 이자 비용 나오는구나.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액면 이자율을 사채 액면에다가 곱하면 돈 이자 지급해야 되는 금액 나온 것도 알아듣겠죠? 그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삼각하는 게 나오는데 더 이상 지금 넘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써드린 거예요. 자, 요거 캡처해 놓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설명부터 차근차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이 1년차 첫 번째에 이자 비용 얼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유효이자율로 이자 비용 얼마냐고 계산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받은 장부가액, 그죠? 발행가액에다가 12% 곱하면 11,424원 나온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해야 되는 건 얼마? 10% 10,000원 나왔죠.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자 비용과 현금 우리가 지급한 거 금액 있죠. 지급한 금액의 차이. 그러면 이자 비용에서 현금 10,000원 빼면 얼마가 남아요? 1,424원 남죠. 이거를 우리가 3년 동안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 삼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만큼을 빼는 거예요. 첫 번째 해.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됐어요? 액면가액의 10% 10,000원은 이자로 나갔죠. 그리고 여기 이자 비용을 3년에 나누어서 이자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이자 비용으로 얼마 처리한 거예요? 1,424원 여기 처리했죠. 이해됐어? 자, 이번에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사채 액면가액 알려줬어요. 10만원이라고요. 액면의 이자율은 10%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 그리고 첫 번째에 이자 비용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424원이라고도 가르쳐줬어. 그럼 이쪽 걸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랬을 때 이자 비용은 얼마죠? 이하고 이제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자 비용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는 너무 쉬운 걸 다 가르쳐 주는데도요, 이 용어를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찍는 문제로 전락하더란 얘기죠. 첫 번째 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자,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1년차 때 이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현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벌어질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3년이 지난 후 이 사채 액면가액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액이 지금 사채 3년 후에 10만원과 일치하려면 장부의 가격은 매년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자 비용 계산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 장부가액이 할인 발행일 경우에 매년 증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얼만큼씩 증가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증가를 시키면 돼요. 그럼 첫 번째에 우리가 장부가액은 95,198원이었으니 그 두 번째에 장부가액은 1,424원을 더해서 그 금액이 96,622원이 되더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자 비용은 똑같이 여기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도 뭐 변함없죠. 여기는 똑같이 그 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10%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만원 나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3년 내내 똑같아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 계산됐던 금액과 지금 현재 그 이자 비용 중에서 10,000원은 지급돼서 나갔죠. 그 나머지 차액,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에도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놓은 금액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3년 차가 됐어요. 세 번째는 이자 비용이 또 얼마인가요? 물어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은 96,622원. 지금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매년 장부 금액이 증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큼씩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두 번째는 96,622원에다가 1,590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또 얼마가 됐어요? 98,216원 됐죠. 여기 12% 그냥 또 유효이자를 곱하게 되면 얘가 바로
세 번째에 이자 비용이 돼요. 그리고 현금 만원 나가는 건 똑같고요.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보게 되면 11,784원에서 만원 빼니까 1,784원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맨 마지막 해 이렇게 4,802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해서 마지막 해까지 이렇게 상각을 해 준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와 이 합계 금액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원래 맨 마지막 해에는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담당자들이 알아서 소수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할 때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딱 맞춰서 장부 발행 액면가액하고 맞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하는 거 장부가액에다가 증가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경우 장부가액이 매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장부 금액이 증가하고 있죠. 얼마큼씩 증가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계속 매년 증가를 했죠. 증가를 하고 거기에 유효이자의 12% 똑같은 금액을 같이 곱해주기 때문에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똑같은 방향으로 매년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란 얘기죠. 증가한다. 같은 논리로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자 비용 매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이자 비용 매년 증가하고 있죠. 장부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림에다가 맨 밑에 양쪽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서요. 이 폭을 보세요. 폭을 보면 지금 할증 발행일 때도 할인 발행일 때도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얘가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그 사채 상각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각액은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됐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됐던 매년 폭이 넓어지는 거 보니까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할인 발행했을 때 상각액 보세요. 1,424원. 그 다음에는 1,595원. 그 다음에는 1,784원.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자, 이걸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이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한다. 두 개 매년 증가하죠. 그리고 모두 증가하더라. 상가액도 매년 증가하더라. 증가했죠. 그러고 보니까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에는 세 개가 다 증가하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상가액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이 됐던 사채 할인 발행이 됐던 상가액은 양쪽 다 무조건 증가만 하더라. 요게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거 교재에 잠깐 나와 있어서 그 사채를 시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자, 3년 후 사채를 상환합니다. 상환할 때는 지금 3년 후에 상환할 것을 아니까 그 사채 액면가액하고 소수점까지 계산되는 장부 금액하고 딱 일치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딱 미리 알 경우는 회계 담당자들이 여기 장부 금액하고 우리 그 사채 액면 금액하고 그 끝수까지 금액을 딱 일치시키기 때문에 사채를 상환할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금액을 딱 맞추니까. 오케이? 근데 이 사채를 상환할 때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연속 상환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상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상환할 때 연속 상환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한 달마다 두 달마다 분기마다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은 날짜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환할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발생하지 않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수시상환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돈 있다고 그냥 상환해. 그럼 그렇게 수시상환할 때에는 그 채권을 상환할 때 이익도 날 경우도 있고 손실이 날 경우도 있어요. 왜?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교재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가객이라는 말이 네. 교재나 시험에 자, 사치 상환은 만기 상환한다. 또 만기 전에 상환하는데 만기 전에 상환은 연속 상환, 수시 상환 있었는데 사치를 상환할 날짜를 미리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 딱 맞춰요. 그래서 사치 상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수시 상환할 때는 언제 얘를 갚을 줄 알 수가 없어. 계산을 미리 못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사치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사치상환 손익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사치 상환할 때 아까 우리 10만 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장부가액 9만 5천 원 발행가액으로 받았죠. 사치 할인 발행차익 상가액 4,800원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바로 갚아버렸어.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10만 원 뽑아내서 이체시켜 줘야 되겠죠. 돈 빌린 거니까. 사채 10만 원 갚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었던 거 얘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이해시키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쓴다? 상환하게 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쓴다. 얘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어가 명칭이 다른 거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것도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당부채 그러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많이 여러 번 해봤었죠.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앞에서 제가 재무집회 숫자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자, 또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퇴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직원들이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고, 자,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 전 직원들의 급여 상태와 그다음에 근속 기간 다 합쳐서 그 금액, 퇴직 금액을 계산했을 때 그 숫자는 신뢰할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대충 쓴 금액이에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 시점에서는. 그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합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기록해놨었죠. 오케이? 거기에 반해서 우발부채라는 말 뜻은 우연히 발생한 부채라는 뜻이에요. 우발부채의 상대적인 개념은 우발자산인데 하나의 그 예로 특허권 소송을 걸렸다고 쳐봐요. 옛날에 저기 그 갤럭시 삼성 갤럭시하고 맞나? 그다음에 애플하고 특허권 소송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지면 1,000억 원을 만약에 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부채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부채는 우리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까 안 할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발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급해야 될 의무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기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상대편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한 금액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1,000억 원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쪽에서 자기네 거 특허권 저기 침해했다고
천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판사도 무조건 천억 원을 때리겠어요? 심판, 등등 해가지고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겠어요? 있죠. 우리 소송을 졌어요, 이겼어요? 그것도 모르죠. 첫 번째, 금액 자체에서 신뢰성 있게 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부채가 확정된 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런 소송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이런 우발 부채에 관련된 게 있다면 주석에다가 메모, 기록을 해놓는다. 그 정도가 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거기에 제품 품질 충당 부채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거 사시면 보증기간이라는 거 있죠. 그 보증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죠. 근데 그게 경험상 일정한 시간 동안에 만약에 100개를 팔았다면 3개 정도가 발생하더래요. 그럼 그거 순수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충당부채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얘도 합리성 있게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 품질 충당 부채도 우리 계정에 똑같이 기록할 수가 있다더라. 우발 부채 반대말 우발 자산은 반대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천억 원을 청구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른다? 우발 자산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우발 부채, 우발 자산, 충당 부채라는 용어들을 설명을 해 드려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교재를 한번 보고서 쭉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의 개념. 부채라는 것은 뭐 자산도 그랬었고 부채도 그렇고 과거의 사건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경제적 의무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부채라고 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한다. 뭐 이거 다 설명 쭉 해드렸던 거니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계정들. 그다음에 사채란 이것도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이따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사채 발행과 발행 금액, 발행 금액 결정 여기다가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돼요.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지급되는 이자의 합계액의 현재 가치 두 개를 더해서 발행 금액을 결정한다. 이 발행 금액은 장부 금액이라고도 부른다. 용어 못 알아들어서 틀린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용어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를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라고 할 때 이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뭘로 기준으로 한다? 시장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는,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 이자율보다 크면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 아까 얘기했던 할인 발행이었을 경우 여기 할인 발행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길 것이고요.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정원 씨가 질문했던 거 차금의 상각이라는 용어 나오죠. 여기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 얘기해 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 필수 예제 그 비유동부채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아까 10만원 갖고 계산했던 거 보셨죠? 그죠? 10만원 갖고 계산했는데 여긴 단위가 1000만원이에요.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얘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얘를 다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금액이 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고 먼저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요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매치를 시켜보시면 여기 있는 용어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채 상환, 만기 상환, 만기 전 상환. 만기 전 상환에는 연속 상환하고 수시 상환이 있다. 그것도 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들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기타 비유동부채, 여기도 이연법인세 부채 나와 있는데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이거 혹시 이렇게로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구분해 놓은 거는 있잖아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구분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대변의 것은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그냥 그렇게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규정이 이렇게 있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도 이연법인세 부채, 그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똑같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계정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 시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법인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재무회계로 결산한 결산 과정과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과의 그 차이나는 그 계정들을 그나마 좀 조정해서 줄여놓으려고 만든 계정들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 다 있습니다. 또 이연법인세, 자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없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충당부채, 여기에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뭐 계속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거. 과거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 의무가 존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발부채, 요거는 그냥 박스 있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냥 끝내세요. 우발자산, 유동성 장기부채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 문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자본규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